네, 여러분, 우리 이어서 우리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122페이지 교재 펴시고 사택 유지비와 세금과 공과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이론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 이론 정리 부분을 조금 지금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실제로 기출되는 문항에서 보면 보고 판단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바로 앞에서 한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뭐 상여금, 퇴직급여 이것도 계산 과정이 복잡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접대비,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이론도 탄탄하게 알아야 되고 계산 과정에서도 실수하지 않게 그 계산하는 로직 뭐 세법상 한도 금액을 뽑아내는 이것도 되게 세심하게 공부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좀 공부할 게 많은 파트야 그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 지금 하는 것들 있죠.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 상여금, 퇴직급여, 그 지금 이 영상에서 하고 있는 뭐 사택 유지비나 뭐 세금과 공과금 뭐 이런 것들은 이론을 공부를 하고 뭐 암기 당연히 해야죠. 이론 이해하고 암기까지 된 상태라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보고 기다 아니다. 이거는 송금 사항이다 아니다.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고 바로 세무조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 그런 게 쉬운 문제다 사실 뭐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는 쉬울 수 있겠지만 뭐냐면 노력을 들였을 때 성과 있죠. 성과로 돌아올 확률. 그러니까 점수화될 확률이 높은 거야, 이거는. 실수 우리가 이론 알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 적용하고 풀고 답에서 쓰고 이 과정 전체에서 실수할 확률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작고 이해하고 확실히 암기까지 됐다면은 무엇보다 실제 시험에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문항들이. 여러분 접대비 풀 때 들어가는 시간하고 이런 지금 사택 유지비 들어갈 때 푸는 문항은 뭐 9번, 문항 10번 접대비 이렇게 있다고 하면 문항은 그냥 하나 독립된 그냥 넘버링은 되어 있지만 실제 들어가는 시간 있죠. 우리 주어진 시간 안에 100분 안에 지금 이 실무편을 푸는 건데 당연히 다르다고. 우리 회계 실무에서도 내가 좀 자신 있거나 좀 이제 심플한 뭐 재고 자산 이런 데는 좀 빨리 풀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아니면 뒤쪽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거기에 좀 투자를 하고 배분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합격 확률이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 지금 문항들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나면 실제 시험에서는 빨리빨리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난 기억이 사실 안 나. 그러면은 안다는 거지. 이걸 기억 못하면 어차피 못 푼다는 거를. 오래 보고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는 거를 본인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 항목을 딱 보고 출자 임원, 소액주주 딱딱딱 판단 어떻게 해가지고 풀고 하면 되는데 잘 모르겠어. 공부를 했는데 내가 여기 판단을 못 하겠어. 그러면은 깔끔하게 그냥 하나로 찍고 넘어가야죠. 송금불사는 되겠지? 아예 안 되기 뭐 그냥 인정되겠지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안 떠오르면 푸는 건데 이걸 보고 다른 자료에서 뭘 가져와 가지고 뭘 적는다고 해서 더 풀릴 게 아니라는 거를 본인이 알아야 실제 시험에서 합격하는 거예요. 뭐 대손 충당금이다, 그럼 감가상각비다. 그러면 좀 보면서 고민을 하지. 아 내가 뭐 놓친 게 없나?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면 즉시상각을 이제 그거 깜빡했구나. 다시 넣어서 계산 다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정도 다시 돌아보고 문제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런 문제들은 보고 판단해. 아, 오케이. 뭐 직원 상여금은 전액 뭐 송금 인정. 뭐 임원은 뭐 임원 퇴직금은 법정 산식으로 만약에 하는구나. 법정 산식 기억 안 나. 뭐 어디까지 기억나고. 그러면 알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야 돼. 틀리고. 고민을 하고 시간을 오래 뺏기면 안 되겠죠. 거기서.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꽤 들이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시간을 들이고 나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친구들이 그 점수를 주는 친구들이에요. 자, 여러분 123페이지, 123페이지부터 해서 우린 이론 정리를 꽤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꾸준하게. 자, 이론 정리. 사택 관련한 비용부터 정리를 하고 다음에 세금, 그리고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 과가 두 개 있어가지고 발음하기 힘든데 세금하고 공과금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금. 자, 됐죠? 세금과 여러분 뭐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할 때 그 과가 아니겠죠? 세금하고 공과금이라는 뜻입니다. 세금과 공과금. 자, 사택 관련 비용부터 하나씩 보시죠. 자, 큰 1번 사택 관련 비용. 자, 여러분 사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회사입니다. 회사. 사택이 여러분 사적인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택, 뭐 공적이다 사적이다 할 때 그 사가 아니고 회사가 갖고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법인,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 집택이잖아, 집택, 주택 할 때 그 택이죠.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뭐 집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예를 들면 뭐 강원도에 있는 어떤 펜션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지점, 우리 법인의 지점이 있어. 그래서 뭐 우리 본사에 있는 사람이 지점으로 한동안 내려가서 일해야 돼요. 뭐 몇 달, 몇 년 동안. 그러면은 지방에 가는 그 대신 난 우리 사택에서 회사가 갖고 있는 거기 아파트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 일 좀 해주세요. 지점에서 좀 근무해 주세요.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게 기본입니다. 사택은 기본적으로 그런 용도예요. 자, 사택인데 그 사택을 여러분 일단 큰 취지는 그거예요. 여러분 딱 들으니까 기본적으로 사택에 가가지고 사는 거를 제재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사택은 뭐 회사 업무, 영업 차원에서 뭐 영업이든 업무든 일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가가지고 보통 사는 걸 사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회사 갖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기본적인 취지는 그러니까 우리 사택에 가가지고 지방 갔는데 거기서 살면서 뭐 일해 지점에서 일해 그런데 그 월세를 좀 직원한테 싸게 받거나 아니면 공짜로 그냥 살게 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세법이 부당하게 보면은 그게 이상한 거겠죠. 맞죠? 그래 그거는 기본적인 복지 혹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직원한테 그런 거 제공하고 가서 고생 좀 하다 오세요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런데 여러분 항상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항상 문제는 임원이야 임원. 그러니까 임원이 예를 들면 회사에 영향력을 되게 줄 수 있잖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 뭐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야 회의 뭐 하는 거야. 회의에서 야 여기 펜션 저기 뭐 강원도 혹은 뭐 제주도 이런데 뭐 되게 전망 좋은 뭐 바다 보이는 곳에 뭐 펜션 하나 사택으로 하나 회사에서 사자. 그래가지고 뭐 사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실무진이 샀대. 그래가지고 거기 뭐 직원들 뭐 이제 뭐 휴양이나 뭐 그런 용도로 뭐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사태 갖고 있으면서 직원들이 거기 잠깐 쉬러 가거나 그건 또 복지 차원일 거 아니야. 그것도 긍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임원이 자기가 주말에 가서 맨날 놀기만 한대. 직원들 못 쓰게 하고. 응? 뭐 제2의 집이나 뭐 이런 걸 쓰고 있다. 여러분 이건 딱 듣는 순간 막 이놈 막 싶죠. 제재해야 되는 거야. 항상 여러분 기본이 이 사택이라고 하는 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집이고 기본적으로는 그 정상적인 회사라면 여러분 그게 당연히 업무용이나 그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잠깐 여름에 며칠 그 랜덤으로 해가지고 휴양 갔다 오거나 복지 차원이거나 이럴 거 아니야. 그거는 전혀 제재 대상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간 돈은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돼요. 법인 입장에서. 근데 방금 내가 말한 거 임원 놈들이 죄송하고 임원들이 뭔가 압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노는 거야. 자기들이 뭐 장기 1년 동안 놀고 나는 뭐 안식년 할 거야 하면서 놀거나 나는 거기 집 하나 있으니까 주말에 가서 놀거나 직원들 못 쓰게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세법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겠다는 거야. 그 돈을 법인이 그거를 대주고 있다는 거잖아.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자, 1번 사택 관련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나뉘어서 사택 유지비와 사택에 대한 시가 미달 임대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생각하면 돼요. 일단 사택 유지비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택 하면 그 안에 청소도 관리도 해야 되고 거기 여러 가지 돈도 들어갈 거 아니야. 뭐 가스 요금, 뭐 전기 요금 여러 가지 관리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시설도 유지 보수해야 되고 돈이 여러 가지 들어가. 그죠? 자,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사택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 여러분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직원이야 직원 여러분. 직원이 거기에 사택 가서 고생하면서 지방 가서 일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마련한 곳에서. 여러분 그거는 당연히 훌륭한 일이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자, 법인 입장에서도 그럴 때 들어간 사택 유지비는 전액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 때는 뭐 대표이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놈이 산다 했는데 여러분 보통은 대표이사가 그 정도까지의 힘은 없습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법이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세법은 기본적으로 그냥 임원들 있죠. 그냥 대표이사랑 그냥 뭐 전무이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분이 없는 사람들 있죠. 지분 없이 그냥 전문 경영인이잖아요, 요즘. 주주가 주인이고 그 주주로부터 사실은
그 수탁 책임 경영을 수탁받아서 경영 책임을 수탁 위임받아 가지고 일하는 체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체계가 다른 경우가 많지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우리 자본주의에서 주주가 주인이고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고 이 주주가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그래가지고 뭐 맡기는 거죠. 나 대신 일 좀 해라. 뭐 월급은 좀 많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전문 경영인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원이란 것도 대단하죠. 당연히 이 영향력이 있다고. 영향력이 회사에서 당연히 영향력이 매우 크고 그렇지만 뭐 이렇게 여러분 사택이라고 하면 뭐를 사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정도는 돈이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몇십억이 들어가나 몇백억이 들어가나 이럴 거 아니야. 그 정도 의사결정까지는 못하지 않겠냐? 라고 세법이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직원들은 당연히 괜찮고요. 직원한테 쓴 사택 유지비 괜찮고 비출자 임원 그러니까 비출자 뭐예요 여러분?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은 자본금을 내지 않은 즉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고용되어 있는 그냥 대표이사나 전무이사 이런 사람들 그냥 임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임원입니다. 이게 임원은 괜찮아. 그래. 그 사람들도 영향력은 꽤 세죠. 그렇지만 꽤 세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무슨 회사 제주도에 야 거기 펜션 사놔. 뭐 이 정도 다 흔적이 남고 장부에 전부 다 기록되는데 그 정도는 못하지 않겠냐. 그 정도 의사결정은 못하지 않겠냐라고 세법은 봐요. 그러니까 임원이 쓰는 사택에 대한 유지비도 전액 송금 인정이에요. 여러분 됐죠? 직원이랑 비출자 임원은 여기 사택 유지비에서는 똑같이 봐요. 사택 뭐 사나라 어디에 경치 좋은데 살아 이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 임원 중에서도 1번 보세요. 출자 자본금까지 낸 거야. 그러니까 주주이기도 하면서 임원이기도 한 경우를 우리가 출자 임원이라고 해요. 뭐 대표이사이면서 이 회사의 지분도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 많죠? 그죠? 그런 경우 이 임원이기도 하면서 출자 자본금까지 내서 주주이기도 한 경우 이 경우는 좀 영향력이 크지 않냐라는 거야. 그때는 여러분 뭐다? 사택 유지비 뭐 전기요금 내주고 회사가 뭐 새로 뭐 달아주고 뭐 에어컨도 설치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것들 송금 다 불산입이야. 송금 불산입 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 유지비 다 전액 송금 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죠. 소득 처분 이거를 돈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사택 유지비로 돈이 들어갔어. 뭐 에어컨도 설치하고 청소도 하고 가스 요금도 이만큼 들어가고 뭐 청소 이것저것 했다. 그때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야 출자 임원 이놈 네가 돈 받아가서 회사에서 보너스 받아가서 네 집 네가 꾸민 거 아니냐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너스로 보겠다는 거야. 소득세 더 내. 근로소득세 더 내라 이 말이에요. 요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출자 임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전에 출자 임원이기도 하면서 자본금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금까지 냈어. 이 회사에 자본금까지 냈어. 그러니까 주식까지 갖고 있다고. 자,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 회사 예를 들면은 뭐그 어떤 특정 회사를 말하지 않고 그냥 회사에 있는데 주식을 그냥 조금 투자하고 있대. 뭐 자사주 조금 갖고 있거나 그냥 주식 시장에서 조금 갖고 있대. 조금.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럴 수 있을까요?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 퍼센트지를 두는 거야. 지분율 기준으로 둡니다. 지분율 기준을 둬서 그거 이상이면은 영향력이 있다라고 봐. 뭐라고? 그냥 임원이면서 주식 몇 주만 갖고 있다고 해서 여기 출자 임원으로 보지 않고 임원이면서 결론적으로 밑에 뭐 지분율 1% 이상 갖고 있는 경우에만 제재해요. 결과는 이겁니다. 결론은 이걸 외워야 돼요. 뭐 임원이면서 지분율 1% 이상 갖고 있는 임원에 대해서만 제재한다. 요걸 결론으로 외워요. 그 외에는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밑에 뭐라고 적어놨죠? 출자 임원에서 지분율 1% 미만인 소액주주. 우리 지분율 1% 미만인 주주를 소액주주라고 합니다. 지분율 1% 미만인 경우는 소액주주라고 합니다. 소액주주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외야. 그러니까 이 소액주주는 요 밑에 가서 판단하는 거야. 밑에. 비출자 임원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외우세요. 뭐라고? 방금 말했던 거. 임원이면서 지분율 1% 이상 갖고 있는 주식을 1% 이상 갖고 있는 임원에 대해서만 사택 유지비에 대해서 제재한다. 1번. 요거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반대로 말은 뭐예요? 자, 직원이거나 출자한 게 아예 없는 비출자 임원이거나 출자는 했지만 1% 미만 주식만 갖고 있는
소액 주주인 출자 임원 요 세 경우는 제재하지 않는다. 즉 송금으로 다 인정한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요거 외워야 돼요. 지금 말한 거를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입으로 말하고 본인의 암기를 해둬야 실제 문제에서 보고 딱 풀 수 있어. 아 출자 임원이다. 근데 소액 주주네. 아 그럼 그러면은 제재 안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이따가 해볼게요. 이거는 자 사택 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 사택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있어. 요 1번에서는 아까 제가 말했던 예를 들었던 게 그런 거였지. 뭐 청소 해주고 뭐 그 가스 요금, 뭐 전기 요금 하고 여러 가지 뭐 설치해주고 이런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거였고 2번은 여러분 뭐냐면 사택에 대해서 시가를 미달해서 받은 임대료예요. 예를 들면 어떤 그 회사에서 펜션이나 어떤 강원도 이쪽에 아파트나 펜션 이런 걸 갖고 있대요. 갖고 있는데 거기에 동일한 뭐 비슷한 펜션이나 아파트 옆에서는 거기에 방에 예를 들면 한 달 살려면은 뭐 100만 원을 내야 된대 월세가. 그런데 거기에 살게 하면서 100만 원에 미달하게 월세를 받았다는 거야. 아예 안 받거나. 그죠? 아까 전에 예를 들었잖아. 뭐 우리 직원이 지방에 출장 가게 됐어요. 그 출장인데 출장이라 아니구나. 아예 발령이 났어, 지방으로. 그래가지고 1년, 2년 동안 지방 갔다 오세요. 그 지점이 있으니까 강원도에 있는 지점 옆에 아파트나 펜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시면서 일하다가 1년 후에 돌아오세요. 막 이랬다고 해봐요. 자, 그때 월세를 아예 안 받거나 그래도 최소한 그냥 이제 실비 정도로 해서 한 30만 원만 받을게요. 뭐 이랬다고 해봐. 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문제예요. 월세. 쉽게 말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른데 세를 놨다면은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놨다면은 월세를 받겠죠. 100만 원씩 1년 동안 1,200만 원 이익이 날 거 아니야, 수익이.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당연히 회사의 업무를 위한 거니까 이 직원한테 가서 뭐 월세를 받든 조금만 받든 그거는 영업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업무를 위해서 그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 2번 보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직원, 비출자 임원 그리고 뭐 여기도 똑같아요. 지분율 1% 미만의 소액 주주까지 요 2번의 경우야. 다시 한번 뭐 직원이거나 임원이긴 한데 지분율이 아예 없어. 주식은 한 주도 없어요. 비출자 임원이거나 임원인데 주식은 있지만 1% 미만으로 소소해요. 잔잔해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이런 애들. 요 세 경우는 여러분 뭐 세무 조정이 없어요. 놔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뭐 회사 영업을 위해서 회사 일을 해야 되니까 지점 뭐 어디 가서 하는 거지. 아니면 혹 작은 복지 차원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지라는 거야. 직원이거나 비출자 임원이거나 1% 미만 지분율인 소액 주주인 출자 임원이거나 이 경우는 됐죠? 자,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뭐 지분율 1% 이상 갖고 있는 임원, 즉 지분율 1% 이상인 출자 임원. 이 경우에 아까 뭐라고? 시가. 그러니까 월세 시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이 임원, 출자 임원이죠. 출자 임원한테는 뭐 30만 원만 받았다고 해봐. 뭐 아예 안 받든 혹은 영원이든 상관없어요. 영원히 30만 원이 아무튼 시가보다 적다는 거죠. 안 받든 조금 받든. 자, 이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 회사를 보는 거예요. 회사 이놈, 세법이 말한 거예요. 회사 이놈, 너 왜 다른 사람한테 가면 100만 원 하는데 왜 이 출자 임원한테는 돈을 아예 안 받거나 30만 원밖에 안 받니? 이거는 거기서 출자 임원이 먹고 놀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를 그런 용도로 하는데 네가 돈을 덜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당행위야.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 앞에서 보고 올까요? 자, 페이지는 제가 좀 페이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 여기 있다. 여러분 101페이지 펴세요. 101페이지 보면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공부 다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은 부당행위 계산 뭐였어? 쉽게 말해서 회사가 볼 수 있는 이득을 안 보는 것도 부당행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내용 같은 경우를 지금 다시 쭉 볼 마음은 없습니다. 뭐 고가 매입, 비싸게 사거나 싸게 살 수 있는 거를 비싸게 사거나 회사가 손해봤죠? 세금 덜 내는 거야. 저가 양도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를 싸게 팔거나 그죠? 이게 여기하고 가깝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월세를 100만 원 받을 수 있어. 이 아파트의 임대라는 어떤 그런 걸 제공해서
상대방한테 제공하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100만 원 받는 게 그게 월세잖아. 그죠? 근데 싸게 지금 이 경우야, 이 경우. 저가 양도, 뭐 양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싸게 저가로 뭐를 제공했다는 거지. 특수관계자한테. 원래라면 100만 원 받을 수 있어. 제3자한테 준다면은. 근데 특수관계자한테 싸게 돈을 받고 줬다는 거야. 혹은 한 푼도 안 받거나.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받았으면 100만 원 받았을 텐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한 푼도 안 받거나 30만 원밖에 안 받았잖아. 그러면 70만 원 혹은 100만 원에 대해서 어때? 너 원래 그대로 뒀으면은 제 3자한테 야 그 월세 냈으면 월세 줬으면 그만큼 세금 냈을 거 아니야. 그 10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부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했지 이놈. 그러니까 그거 부인할 거야. 그게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었죠. 자, 다시 돌아갑시다. 이게 그거라고. 돌아갈 페이지를 까먹었어요. 자, 120. 자, 123페이지죠? 123페이지 여기. 이게 바로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인 거야.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적정한 시가, 정당한 시가 하고 지금 우리가 덜 받은 만큼을 입금하는 거예요. 70만 원. 월세 기준으로 그냥 말할게요. 70만 원 하고 이걸 입금 산입해서 야, 이만큼에 대해서 세금 내 이놈아. 법인한테 말합니다. 세법이. 70만 원만큼 입금 산입하니까 과표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네가 부당하게 뭔가 장난쳐서 세금 덜 내려고 했던 만큼 다시 내가 업할 거야. 증가시킬 거야. 세금 내. 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뭐다? 요거 혜택을 가져간 사람. 대표이사니 상여. 이렇게. 대표이사 네가 이 70만 원만큼 이득 받니? 네가 다른데 거기 가서 그 동네에서 아파트 살려면 100만 원 월세 내야 되는데 네가 뭔가 장난치고 회사에 압박을 넣어서 30만 원만 내고 살고 있었니? 70만 원만큼을 네가 회사로부터 받아간 걸로 나는 볼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 더 내렴. 이렇게. 됐죠? 자, 우리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사택 관련 비용은 사택 유지비. 여러분 일단 사택 유지비를 메인으로 공부하세요. 사택 유지비가 많이 나와요. 이게 많이 나와. 이 양식이 사택 유지비. 사택에 대한 시가 미달 임대료도 뭐 자주 나오긴 하는데 사택 유지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 똑같잖아 결과는. 둘 다 송금불산입 혹은 입금산입 가산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더 내라 이거야. 1번 같은 경우는 직접 비용 처리했죠. 회사가. 그러니까 그 비용을 부인할 거야 라고 해서 과표가 늘어나는 거예요. 2번은 뭐예요? 회사가 수익으로 인식했어야 될 금액만큼 하지 않고 조금이거나 혹은 아예 안 한 거죠. 수익으로. 그러니까 이놈 왜 그랬냐? 나 입금으로 수익으로 볼 거야. 수익 금액에 더하라. 입금 산입이죠. 가산 조정이야. 과표 커지잖아. 결과적으로 똑같다고. 이 둘에 대한 처분은 똑같아. 가운데 들어가는 명칭이 안 중요하다고. 사택 유지비 비용으로 인정 안 할 거야. 혹은 요거 뭐야? 부당행위. 너 왜 부당하게 월세 덜 받았냐? 더 받은 걸로 나는 볼 거야. 똑같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금액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요 둘의 공통점은 사실 뭐 요 차이를 따로 둬서 하나만 공부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거야. 쭉 논리가 이어지잖아. 1번과 2번이. 중요한 건 뭐다? 여기야 여러분. 구별.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뭐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올인원 강의 제 강의 지금 되게 길죠?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막 그런 분들 있어요. 네 강의 너무 길다. 야 이놈아 너무 길다. 여러분 조사원 시험 5일 남기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5일 남기고 여러분 물론 공부가 좀 되시거나 공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라도 압축 특강 들으시고 하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뭐 공부 이제 경험이 적으시거나 조사원 처음 이제 접근하신 분들은 여러분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죠, 그죠? 며칠밖에 안 남았다 이러면은 물론 바쁘셔서 못한 경우 많겠지만 이제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죠? 제 강의가. 근데 보면은 같이 외우기도 합니다, 저는. 보면서 저도 눈 감고 여러분 이거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때 같이 호흡하면서 하면은 여러분 되게 받아들이기 좋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몸에 흡수되는 느낌으로.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걸 위해서 저는 그렇게 강의 컨셉이 그거예요. 그래도 같이 호흡하면서 뭐 배속을 높여서 들으시는 건 상관없지만 가능하다면은 그래도 뭐 1배속으로 실강 이 같은 교실에 있다는 가정을 하고 물론 앞에 이제 없지만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호흡한다는 이 시간을 같이 호흡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강의나 이런 걸 들을 때 이 말하는 사람이 호흡이 있다고 호흡이. 저도 여러분 그냥 달리듯이 쭉 하면 압축 특강에는 좀 빨리 하죠. 최대한 빨리 압축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하고 같이 이해되세요? 이 방금 말한 건 제가 다시 봐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잖아. 이게 그냥 나름대로의 여러분하고 수강하시는 분들과 호흡이거든. 하면서 저도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좀 아직까지 낯선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체화시켜 드리는 게 제 목적입니다. 제 강의하는 그 컨셉이에요. 자, 그래서 뭐다? 사택 유지비나 사택 시가 미달 임대료에서의 포인트는 일단 기본 개념 말씀드렸죠. 과한 비용 인정하지 않겠다. 정당하지 않은 비용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2번은 뭔데? 받았어야 될 수익을 네가 인식 안 한 거 인정하지 않겠다. 다시 계산하겠다. 이거잖아. 구별은 뭐다? 직원한테 준 거, 직원한테 혜택을 준 거죠. 직원, 그 혜택을 받은 대상이 직원, 비출자 임원 혹은 출자 임원이더라도 지분율 1%, 주식을 1% 이하로 갖고 있는 소액주주인 출자 임원은 괜찮아, 괜찮아. 네 걔들한테 준 거, 걔들한테 준 혜택이나 덜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봐줄게, 세법 이렇게. 자, 출자 임원 지분율 1% 이상 1% 이상을 아까 전에 여러분 1% 이하라고 했나요? 1% 미만 소액 주주는 1% 미만입니다. 자, 지분율을 1% 이상 갖고 있는 출자 임원 이놈들한테 뭔가 부당하게 사택 유지비를 비용으로 계상했거나 인식했어야 될 임대료에 미달해서 인식했다면은 나는 그거는 제지할 거야. 이렇게 딱 보고 이 사람이 출자 임원인지 혹은 출자 임원이라면 소액 주주는 아닌지 긴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됐고요. 여러분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사택 관련 비용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약간 또 다른 거 뭐 세금 쪽으로 넘어갈 거야.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으로 넘어갑니다. 123페이지 계속 보고 있고 세금 한번 볼게요. 그리고 세금하고 공과금 따로 볼 건데 그럼 좀 이론 정리하는 게 길어질 건데 좀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조세, 세금. 자, 취득세. 우리가 뭐 아파트를 사거나 뭐 자동차를 사거나 뭐 어떤 특정 자산을 살 때는 법에서 정해놓은 이런 자산을 취득할 때는 일정 부분 세금을 같이 내세요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 그죠?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취득세는 뭐다? 송금 인정됩니다. 네, 읽어볼게요. 기억. 취득세는 기억. 자산 취득 원가를 구성한 다음에 향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연도에 착착착 걸쳐서 혹은 나중에 처분할 때 송금에 산입됩니다. 니은 업무 무관 자산의 취득세도 자산 취득 원가를 구성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지금 기억 니언하고는 약간 좀 별개의 내용인데 따로 여러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취득세는 송금 인정되는데 그게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자동차를 샀다. 여러분 이거 회계에서 똑같이 합니다. 회계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유형자산 같은 거 취득했을 때 이 돈 나간 돈이 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도 문제화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시겠지만. 자,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현금 1억을 주고 자동차 뭐 유형자산 뭐 어떤 유형자산이라고 할까요? 유형자산 차량 운반구 샀대요. 그리고 세금 취득세가 만약에 2%를 가정할게요. 2%야. 그래가 또 추가로 2%니까 200만 원이죠? 200만 원 냈어. 자, 여러분 이때 뭘로 처리할 거냐? 근데 여기 송금 인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취득세라는 약간 비용 계정으로 이렇게 이원 된다는 뜻이 입니까 아닙니까? 뜻이 아닙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고 세법 전반적으로 특히 법인세법 쪽을 공부하실 때 이제 전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 송금 인정이라는 거는 취득세는 이 지출 시점이죠. 이 취득세 200만 원을 낸 시점의 비용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회계에서 공부했죠. 이 취득세는 뭐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주죠. 이렇게 유형자산이 결과적으로 유형자산이 얼마가 되는 거야? 유형자산이 1억 200만 원, 102, 그죠? 1억 2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유형자산이 됐죠? 유형자산이 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돼? 미래에 이건 차량 운반구니까 기본적으로 매년 감가상각을 하겠죠? 감가상각비 매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유형자산이 만약에 차량이 아니고 토지라고 해봐. 그럼 감가상각은 안 되죠? 미상각 자산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토지를 언젠가는 처분할 거 아니야. 언젠가는 처분한다는 가정을 하면은 자 처분 시 감가상각비 매년 처분 시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혹은 처분 시에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유형자산 1억에다가 이 취득원가에 더한 200만 원 더해서 1억 200만 원을 나눠서 5년 동안 감가상각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한 달에 뭐 1억이니까 뭐 2천만 원 좀 넘게 하겠죠? 계산이 되겠지 감가상각비가 취득원 잔존 가치 없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봐봐 이 유형자산 200만 원 취득세 이것도 쪼개져서 비용화 되는 거야.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가 당연히 비용이죠. 비라고 붙어 있잖아.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당연히.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뭐다? 처분할 때 우리가 세법은 총익법으로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지가 전부 다 없어지면서 그게 비용으로 잡히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은 전부 다 입금으로 잡히고, 그래서 그 차익만큼을 처분 이익으로 보거나 처분 손실로 보겠죠?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감가상각 자산이라면은 일단 취득세는 무조건 취득원가에 들어와요.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엎어져 더해지죠. 가산됐다가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매년 단연간에 걸쳐서 비용화돼요. 자, 만약에 토지다. 토지라면은 어때? 똑같이 취득세는 그 토지의 취득원가에 엎어져 있다가 더해져 있다가 나중에 몇 년 뒤가 됐든 몇십 년 뒤가 됐든 토지가 팔릴 때 그 토지가 사라지면서 그 장부가의 전체가 비용화돼요. 그죠? 총액법 기준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취득세는 송금 인정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나가는 시점에 바로 비용화된다는 게 아니야. 취득세는 그 취득하는 원본이 되는 자산에 엎어져요. 이렇게 가산되죠. 중급회계도 나오고 세법에도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취급합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죠? 이게 밑에 적혀 있는 거야.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 1억에 1억에 더해져서 취득원가를 구성한다는 거야. 즉 1억 200만 원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취득원가가 감가상각이나 처분 시에 그때 비용으로 된다는 거야. 그때 송금으로 된다는 거야. 감가상각비라는 이름으로 비용되거나 처분할 때 그냥 그 장부가액 자체가 전부 다 전체가 비용되거나 이렇게. 됐죠? 요게 요런 식으로 송금 인정이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법적으로 지금 자산은 미래의 비용입니다. 알겠죠? 지금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거는 미래 언젠가는 비용화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지금 자산의 취득원가를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지금 바로 송금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송금으로 인정받지 않거나 이거죠. 그죠? 그런데 일단 여러분 자산의 취득원가가 된다는 말은 무조건 미래에는 감가상각이든 아니면 처분을 통해서든 전액 다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요거 알아두시고, 요거는 법인세법 전체에 대해서 그 중요한 말이에요.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말은 미래의 비용이 될 거다라는 뜻이라는 거야. 됐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헷갈리는 거 질문 많이 받는데 요거 니은 여러분 업무 무관자산 있죠? 우리가 요 조사원 시험에도 많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업무 무관자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업무 무관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뭐 그 관련한 뭐 지급이자는 송금불산입한다 이런 거 있고, 거기 관련한 보유 시점의 비용은 송금불산입한다 이런 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여러분 많이 헷갈릴 만한 게 업무 무관자산은 그러니까 제재를 많이 하거든요. 업무 무관자산은 제재를 많이 해. 관련한 지급이자도 송금불산입하고 보유 단계에서의 비용들도 송금불산입해. 그러니까 제재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취득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거든. 그래서 많이 헷갈려요. 어떻게 돼? 여러분 업무 무관자산을 살 때 취득세를 냈어. 그것도 여러분 뭐다? 결론적으로 이거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면 미래의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라고 했죠. 일단 구성하면, 일단 자산의 취득원가를 인정을 받으면 차후에 감가상각이나 처분을 통해서 그 장부 금액들이 다 비용화돼요. 그죠? 그러니까 업무 무관자산에 대한 취득세인데 그럼 그 취득세는 송금 불산입해서 아예 송금으로 인정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뭐라고?
업무 무관자산의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해서 미래의 송금으로 인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따가 비교해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업무 무관자산의 취득세를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해봐. 당기의 송금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겠죠? 잘 들어요 여러분. 방금 말한 거 잊으면 안 돼. 뭐 회사가 업무하고 무관한 자산을 샀어.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이사가 타고 놀 요트 뭐 이런 거 요트를 어디 샀대. 업무 무관하잖아 그거. 업무 무관한 자산이죠. 그거에 대한 살 때 취득세를 냈대요. 그 경우 취득세를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세요.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했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올려놨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송금 불산입 업무 무관 자산 취득세 뭐 100원 하고 여러분 여기에 뭐다? 유보로 합니다. 유보. 플러스 유보 당연히 플러스 유보. 여러분 앞에 이 송금 불산입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 송금 불산입을 하고 마지막에 기타 사유 유출로 하잖아요. 기타 사유 유출로 하면 그거는 영영 송금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야. 접대비 한도초과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하죠. 영영 송금으로 인정받지 않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여러분 송금 불산입하고 마지막에 유보라고 했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은 야 송금 불산입 나 지금 올해의 송금으로 인정 안 해. 송금 불산입이야. 그 기타 사유 유출했으니까 영영 나는 너를 이 금액을 송금으로 인정 안 할 거야. 이거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송금 불산입 플러스 유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송금 불산입 오케이 나는 이 금액에 대해서 올해 당기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송금 불산입 한다. 홍보한 불산 한다. 하지만 그거를 뭐다? 영영 비용으로 인정 안 할 거라서 한 건 아니야. 미래의 비용으로 인정할 거야. 즉 올해는 일단 자산으로 일단 두렴. 플러스 유보. 유보로 두면 여러분 언젠가는 추인돼요. 무조건.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일시적인 차이거든. 감가상각을 통해서든 처분 시든 미래 한 시점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돼요. 마이너스 유보는 무조건 송금 산입인 거죠. 그러니까 봐봐 비용화 되잖아. 이해되시죠? 다른 거라고.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은 그 비용을 나는 앞으로 죽어도 평생 너를 비용으로 인정 안 할 거야. 라는 게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이고 송금 불산입 플러스 유보는 뭐다? 올해 비용은 아니야. 자산으로 만들어 뒀다가 미래의 비용으로 인정할 거야 라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 플러스 유보는. 됐죠? 요 두 개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무관 자산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니은 예를 들어서 방금 요트 대표이사가 타고 놀 그 업무 무관 자산의 취득세도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여러분 업무하고 관련된 자산의 취득세를 회사가 비용으로 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맞춰보세요. 똑같아. 송금불산입, 뭐 업무 유관, 뭐 그냥 자산, 특정 자산 취득세 100원 유보. 얘는 어떤 측면이야? 이것도 지금 비용은 아니잖아. 취득세가. 위에서 봤잖아 이거. 회계 처리할 때 X라고 하고 유형자산으로 올라오는 거잖아. 요렇게 만들어주는 회계 처리 원래 정상으로 하면 유형자산 1억 200만 원을 한 번에 적었어야 되죠. 근데 회사가 모르고 실수로 취득세라는 비용으로 따로 만약에 했다면은 비용 손익계산서에 비용 계정에 이게 있다면은 그게 업무하고 유관하든 업무하고 무관하든 송금불산입 플러스 유보를 해서 미래의 비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되시죠? 알겠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업무하고 유관하든 무관하든 결국은 송금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많이 헷갈리는 건 제가 지금 그래도 충분히 그래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취득세는 왜 송금물산입 유보가 되고 이따가 공부할 보유 단계에서의 세금인 재산세는 왜 송금물산입 기타 사유 유출이 되나요? 라는 질문의 대답은 이겁니다. 취득세는 결과적으로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업무하고 유관하든 무관하든 결국 모든 취득세는 다 송금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유용자산 1억 200, 현금 1억 200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무조정할 게 없어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는 되게 많은 경우에 다음 손익계산서 항목이다. 손익계산서 비용 내역이다. 라고 하면서 취득세 200만 원 비용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어때? 보는 순간 이게 업무하고 유관하든 무관하든 얘는 무조건 유형자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송금불산입
뭐 이원 유보 플러스 유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좀 헷갈립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 두면은 잘 할 수 있어요. 앞으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여러분 취득세 했어. 그러니까 살 때 처음에 이 유형자산을 살 때 들어간 세금에 대해 정리를 했고요. 2번 보유 단계. 이건 보유 단계 세금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으면은 그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세금을 매년 내는 거예요. 뭐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뭐 땅이나 뭐 아파트나 뭐 자동차 이런 자산들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세금을 내야 되잖아. 뭐 종부세 뭐 여러분 뭐 6월 1일이었나요? 6월 1일이었나요? 뭐 있죠 기준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뭐 지방에서 받아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를 우리가 내세요 이런 거 하잖아, 그죠? 뭐 법인이나 뭐 이제 고액 그 아파트 갖고 있는 이런 분들에 한해서 재산세도 매년 어떤 특정 자산 갖고 있으면은 땅 갖고 있으면 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세도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다? 보유하고 있으면서 매년 내야 되는 보유 단계에서의 세금입니다. 됐죠? 특징이 여러분 요게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가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유 단계 세금은 여러 가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친구들을 제가 적은 거예요.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구나라고 여러분들 구별해서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당연히 취득세하고는 비교를 해야겠죠. 알겠죠? 특히 재산세 취득세가 음절도 비슷하고 삼음절이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기 쉬우니까 구별해야 돼. 우린 취득세는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지금 방금. 자, 재산세로 대표되는 보유 단계의 세금들이에요. 어떻게 한다? 결론은 쉽습니다. 뭐예요? 자, 결과적으로 뭐 업무 관련한 자산분에 대한 세금만 송금으로 인정돼. 내가 자동차를 처음 샀어요. 지금 위에서처럼 자동차를 샀어. 매년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씩 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면은 이 자동차세 내는 이 50만 원 낸 거는 대변에 현금 50만 원, 차변에 자동차세라는 이름으로 비용 50만 원. 오케이, 인정돼요. 단 그게 뭐 이 회사가 업무 관련해서 갖고 있는 자산일 경우에만. 알겠죠? 자, 밑에 뭐다? 업무 무관자산이라고 만약에 나오잖아. 이 보유 단계 세금이. 그럼 보유 단계 세금은 업무 무관자산에 대한 분은 업무 무관자산에 대해서 낸 모든 보유 단계의 세금은 송금 불산입하고 중요한 거 마지막에 뭐?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합니다. 영영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평생 인정하지 않아. 보유 단계에서 세금은 업무 무관한 거 왜 갖고 있냐는 거야. 제재야, 제재.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요트 샀어. 대표이사가 타고 놀 요트를 법인 명의로 샀다. 지금 이 경우예요. 이 경우. 대표이사가 타고 놀 건데 그거를 몰래 요트를 사가지고 자산으로 계상해 놓은 거예요. 법인이. 그걸 봤을 때 아까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취득세는 그걸 업무 유관하든 무관하든 취득세는 다 세금으로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그 취득세 부분을 요트의 자산가액에 엎어서 회계처리를 했으면 그냥 두면 되고 그게 아니라 취득세라는 세금으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해뒀다면은 야 이거 요트 자산가액인데 왜 여기 뒀냐 비용으로 뒀냐 송금불산입 유보다 나중에 이 요트 팔거나 자산 감가상각 할 때 비용으로 인정할게 아까 했던 거지 방금 말했던 거 정리하고 자 요트를 계속 갖고 있어요 법인이 요트를 1년 2년 갖고 있으면서 대표님 한번 타시죠 야 날 좋은데 한번 타시죠 갔다 오시죠 그냥 놀고 있대 너무 괘씸하죠 이놈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요트를 타본 적은 없지만 자 그렇게 해서 갖고 있어서 세금을 낸대요. 예를 재산세 이런 걸 낸대요. 재산세를 낸대. 그러면은 세법이 보면서 야 내가 취득세는 그냥 다 봐주는데 나머지는 안 봐준다 이거예요. 갖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 예를 들어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 업무 무관하게 갖고 있는 자산에 있다면은 거기 관련된 모든 보유 단계의 세금은 송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해요. 여러분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한다는 거는 영구적인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로 유출된 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세무조정 소득처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말로 하게 되는데 사회 유출된 거는 영영 이 회사에 돌아오지 않아요. 왜? 그 말 자체가 회사의 밖으로 유출돼서 나간 거야. 그게 누가 가져갔냐를 본다고 했지. 사회 유출은 회사의 밖으로 누가 그걸 뿅 가져간 거야. 그만큼을. 그래서 없어진 만큼에 대해서 법인세 내. 그게 가산조정이죠. 가산조정해서 내. 라고 하고 야 없어진 거 이거 누가 가져갔냐 세법이 말하는 거야 나와 법인 나와봐 이거 누가 가져간지 말해 하는데
배당 주주가 가져갔습니다 하면 배당으로 한다고 했지. 그러면 그 배당 소득세 내는 거고, 대표이사님이 갖고 갔어요, 갖고 튀었어요 이러면은 소득세 상여로 처분한다고 했고, 뭐 잘 모르겠는데 주주 아는 주주님 아시는 분이 와가지고 뭐 달라고 해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럼 기타 소득, 그 사람의 기타 소득. 그리고 기타 사유출은 추가적인 소득세를 처분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사가 업무 무관 자산을 갖고 있고, 그거는 제재를 하는 거예요. 제재를 하고 뭐 대표이사가 타고 놀았으면은 그 대표이사가한테 나중에 뭔가 특정 우리가 그 책임을 물릴 수는 있는데, 그 세금 낸 거 있죠. 그 세금 낸 거까지 상여로 처분하진 않는 거. 이거는 뭐랄까 규정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를 상여로 처분해서 너 이놈, 네가 갖고 놀았으니까 네가 책임져라고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사회 유출이니까 그것도 영영 송금으로 인정받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법상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는 대표이사나 그 상여로 물리진 않겠다. 그냥 충분하다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처분한 것만으로도 법인은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 더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오케이 됐다. 그거 없어진 거는 더 추가적인 소득세는 귀속 물리지 않을게. 그때 기타 사유 유출을 쓰는 거예요. 기타 사유 유출은 여러 명분으로 씁니다. 아까 말했던 예를 들면 접대비 한도초과, 송금보살이 접대비 한도초과 기타 사유 유출을 한다고 했지. 우리가 세법 그리고 이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정도로 정해놓은 부분까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대비를 쓰는 거는 뭐 다 아예 막을 수는 없고 여기까지는 써. 근데 그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송금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법이나 라고 하지만, 초과한 걸 여러분 그거 봐봐, 누가 뭐 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쓰고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상여로 따로 초반에 직부인하니까 그건 아니고, 기타 사유 유출을 했다는 거는 그걸로 제재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송금 불사림해서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접대받은 사람 찾아가서 너 이놈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왜 이렇게 비싼 거 먹었어? 그만큼 먹었으니까 소득세 더 내. 라고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세법상.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겠죠. 1년치 접대받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너 돈가스 몇 개 먹었어? 너 치킨 몇 개 먹었어? 막 이래가지고 2개 이상은 이렇게 상여 못하겠죠. 현실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로 유출된 건 맞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물릴 필요가 없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기타 사회 유출을 쓴다는 거예요. 됐죠?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기타 사회 유출로 송금물살입 처리하면은 영영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됐죠? 유보하고 다르다. 송금물살입 유보는 무조건 미래의 비용이야. 아까 봤듯이 취득세. 근데 여기는 아니라는 거야. 됐죠? 자, 됐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린 지금 세금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취득세하고 재산세로 대표되는 취득 단계의 세금과 보유 단계의 세금에 대해서 비교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공부를 했어.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구별 똑바로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아니고 아무튼 다음 단계 법인세죠. 법인세. 여러분, 요거 뭐라 그랬어? 우리 문제 법인세 신고든 법인세 조사든 무조건 제일 앞에 뭐가 있다고 했죠? 법인세 비용이 얼마다라고 나온다고. 그죠?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 송금 불산입 땡땡땡 기타 사유 유출. 여러분, 이거는 뭐 귀속을 물리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 소득 금액을 법인세 납부 전으로 환원시켜 가지고 소득 금액 단계로 환원시킨 다음에 새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세법의 기준에 맞춰서 이 법인세 비용, 기존 손익계산서에 올라와 있는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회계 기준으로 도출해낸 거야, 법인세 비용이. 근데 우리는 지금 세법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다시 해보자는 거잖아, 세무조정을. 그러니까 그 세무조정 하려면은 다시 롤백, 다시 환원시켜서 소득 금액 단계로 올려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계산해보자. 소득 금액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송금물산입 하는 거라고 했죠. 순환 논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 순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송금물산입 법인세 비용 기타 사유 유출. 우리는 지금 세금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론 정리가 길어지지만 중요합니다. 요 한 번 해두면은 앞으로 우리 그 세금과 공과에 나오는 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진하게 한번 공부합시다. 자, 그리고 요거 여러분,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액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내가 물건을 우리가 매입할 때 살 때 물건을 사올 때 이번 제곡 때 회계 처리를 안 했네요. 자, 여러분, 물건을 원래 물건가액이 100원짜리야. 100원짜리예요.
그리고 거기 부가가치세가 10원이니까 부가가치세까지 10원 또 냈대요. 10원 냈대요. 자, 그러면은 이게 재고자산은 여러분 110원짜리가 아니고 재고자산은 100원이죠. 그죠? 그리고 이 10원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물건을 사올 때 낸 이 10%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VAT 부가가치세죠.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선급금이라고 10원 이렇게 잡아둬요. 요거는 여러분 뭐다? 자산이에요. 자산. 지금 이거는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회계 처리. 110원을 내는데 110원을 내면서 재고자산은 100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100원. 나머지 10원은 부가가치세 선급금이라고 이렇게 둔다고. 10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요거를 요 재고자산을 나중에 200원 받았다고 해봐. 200원 받고 팔았대요. 상대방한테. 소비자한테. 현금 200원 받고 뭐 매출 200원 그리고 뭐 재고자산 100원 그리고 매출원가 100원. 자, 매출원가 부분 요 사라지는 건 맞고 위에 보세요. 여러분 현금 200원 받으면서 매출 200원 잡혔죠? 수익이야 수익. 자, 그런데 요거 부가가치세 이것도 10%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소비자한테 아 고객님 요거 부가가치세 있으니까 10%더 내셔야 됩니다. 더 받는다는 거지. 현금 20원을 더 받아요. 그죠? 부가가치세법 따르면은 자 여러분 잠깐 다른 소리 들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회계 공부하거나 세법적인 일반적인 제가 예를 들 때 부가가치세를 같이 달지 않고 그냥 따로 말씀드리죠. 매출 200원, 뭐 재고자산 100원 요것만 설명드리잖아. 그거는 우리가 부가가치세까지 달고 어떤 설명을 하게 되면 그냥 봤을 때 되게 헷갈려. 그래서 그냥 면세를 가정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를 가정하고 부가가치세 없다고 가정하고 개념만 보자고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있는 상황에서 어떤 매출이든 매입이든 뭔가 일어난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부가가치세에 대한 처리까지 하셔야 돼. 그지? 참고로 보세요. 현금 20원을 받죠? 그리고 이 20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나라에 대신 내는 거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잖아. 이 20원을 누가 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하지만 나 판매자 내가 그걸 대신 받아서 갖고 있다가 1년에 2번 뭐 일반 과세자 가정하고 1년에 2번 내가 나라에 내는 거잖아. 국세청이 내는 거잖아요. 그 나라를 나라에 대신. 하지만 이거는 어때? 실제로 내는 사람은 이 사람, 납부하는 사람은 나. 다르죠? 납세자 그 내는 사람하고 실제로 누가 담세하는지가 다르죠? 그게 감접세라고 하는데 현금 20원 받고 받아둔 시점에 요걸 여러분 매출로 인식하면 안 되고 당연히 이거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적어줍니다. 예수금은 여러분 뭐다? 부채죠, 부채. 예수금. 수금은 돈을 받았다는 거고 예는 미리. 우리 예습한다 할 때 예가 미리 예죠. 미리 한다는 거죠. PR이 미리 한다는 거예요. 미리 받은 돈이야. 내가 이거를 내 매출로 잡을 돈이 아니고 나중에 내가 내야 되는 거를 미리 내가 받아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내야 될 의무가 있어. 그게 부채야, 부채 이거는. 자, 여러분 요렇게 했죠? 이어지 따라오고 있죠? 왼쪽은 내가 이 물건을 100원에 사온 거를 지금 회계 처리한 거고 오른쪽은 갖고 있다가 이윤을 붙여가지고 200원에 소비자한테 판 거를 적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기왕 뭐 적었으니까 요걸 좀 더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판매고 여기는 부가가치세 부분이죠. 자,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 이게 X1년 초라고 하고 X1년 7월 25일 X1년도분 1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가 됐어. 그럼 이 법인이 신고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간략하게 이렇게 되죠. 매출세액 20원에다가 단기에 매입세액 10원이 있죠. 그렇게 해서 10원에 대해서 납부세액 이렇게 신고서 써서 나라에 10원 납부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통 요걸 많이 볼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가세 쪽 처리할 때는 회계 처리 그냥 보지 않고 그냥 신고서 자체에 대한 매출세액이랑 매입세액만 볼 일이 많죠. 하지만 그거를 회계 처리를 보여드리면 이건 이렇게 했다 이런 거라는 거야. 지금처럼 요 부분을 회계 처리로 보여드리면은 자 20원은 이거잖아, 여러분.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가가치세 예수금에 대해서 현금으로 내는 거고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은 여기 밑에 매입세액으로 빠지는 거지. 이걸 회계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부채가 없어지죠. VAT
예수금 20원. 부채가 사라지고 대변에는 자산이 사라져. VAT 선급금 10원. 맞죠? 그리고 남은 차액은 뭐? 현금으로 이제 내야지. 세금 내야지. 10원. 납부세.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6개월 동안 회사는 내가 사올 때 들어간 돈은 VAT 부가가치세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둬서 쌓아둬요. 차변에. 그리고 내가 받은 거 있죠. 내가 물건을 팔면서 받은 예수금은 현금은 대변에 부채로 이렇게 오른쪽에 쌓아둡니다. 이게 매출세액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6개월치를 정산해서 세금을 낼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요렇게 적겠죠? 매출세액 20원, 매입세액 10원 빼서 납부세액 10원 냅니다. 그거를 회계 처리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른쪽에 갖고 있던 부채,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차변에 갖고 와서 사라지고 차변에 갖고 있는 부가가치세 선급금도 이렇게 대변에 적어서 사라지고 나머지 차액은 여러분 당연히 오른쪽에 생기겠지? 납부세액이 나온다면 오른쪽에 생기겠죠? 현금 나가면서 요만큼을 납부세액 이렇게 됐죠? 여러분 지금 요거는 뭐 꽤 그래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단순 여기 뭐 세금 부가가치세가 없는 걸 가정하고 많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여기는 파트 자체가 세금을 공부하는 파트니까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 도움이 된다고. 부가가치세 선급금이 자산이라는 점,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부채라는 점,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이 부채와 자산을 없애면서 차액에 대해서 납부를 한다는 점. 여기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여기 회계 처리도 한번 봐두시면은 도움이 되세요. 여러모로 조사용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고 당연히 일반적인 뭐 일을 보실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 한번 요렇게 저런 거구나. 부가가치세 선급금 요런 거는 다 이런 의미구나. 예수금 이런 의미구나.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공부할 준비가 됐어. 부가가치세 매입세 방금 제가 말한 거 이거예요. 지금 살 때 요거 부가가치세 선급금 이거 있죠. 요게 보세요 여러분. 이만큼 나중에 공제할 거 아니야. 내 부가가치세 선급금이라고 해서 내가 돈을 내면서 자산을 쌓아두고 이거에 대해서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죠.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잖아.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잖아요. 매입세액만큼 공제받고 나머지를 우리 납부한다. 맞죠?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받는 거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 자, 송금불산임 부가가치세 선급금 얼마 유보. 왜 유보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애초에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해 뒀으면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회계 처리를 부가가치세 현금 내고 그거를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뒀으면 문제가 없어. 그대로 두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 세금과 공과의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어떻게 하라니? 지금 그겁니다. 그 말이에요. 부가가치세 선급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선급금 자산인데 이거는 향후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될 거다. 잘 따라왔잖아. 그죠? 그런데 부가가치세 선급금이라고 자산으로 계상을 해뒀어야 되는데 이거를 부가가치세 현금 10원만큼 준 거를 이거를 비용 처리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송금불산입 부가가치세 선급금 유보라고 자산화 시켜줘야지. 부가가치세 선급금이라는 유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 나중에 납부할 때 추인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됐죠? 지금 밑에 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여기 떠 있는 거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잘 처리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세무조정 할 게 없어요 이러면은. 그런데 뭐다? 회사가 현금 10원을 지출하면서 여기 자산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모르고 실수로 여기다가 뭐 비용 처리한 거야. 부가가치세 이러면서 비용 이렇게. 그럼 어떻게 처리한다고? 야, 그 비용 아니야. 유보로 송금불산입 유보로 부가가치세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둘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송금불산입하고 유보 오해하지 말라고. 송금불산입이고 유보니까 뭐예요? 미래의 비용이죠. 당연히 실제 납부할 때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될 거니까. 부가가치세 선급금이 자산이라는 거는 여러분 방금 여기 회계 제가 밑에 보여드렸잖아. 그걸 예를 드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너무 잘하셨어. 너무 잘하셨고 여러분 지금 조금 더 이론 정리 길어지는데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 여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건데 여기는 부가가치세랑 엮이는 곳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여러분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부가가치세법 법령에서 부가가치세 나오잖아. VAT가 부가가치세에서도 엄청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주제가.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엮여 있구나. 우리 법인세 여기도 문제화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구석 찐다기보다 깊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정리하고 할 거니까 한번 같이 따라와 주세요. 법령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고 법인세 요거 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 이론 실무에도 도움이 되니까 자 비교 부가가치세 매입세 불공제액의 법인세법상 처리를 볼게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4번은 방금 뭐라고 했어요? 부가가치세 매입세 내가 뭐 물건을 사오면서 10원 주고 부가가치세 선급금이란 자산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 낼 때 사라지는 거라고 했죠. 그거를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한다면은 요렇게 한다고 했잖아. 이 과정 아까 예를 들었던 거 요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 공부하실 때 요거 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이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매입세액 불공제. 이게 회계와 함께 보면은 그 이해도도 올라갈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많이 보게 돼. 뭐? 자, 매입세액 불공제. 이거 여러분 뭐 어디서든 많이 볼 거야. 우리 부가가치세는 모든 세목 그리고 모든 과에서 다 건드리는 곳이니까. 자, 부가가치세에서 보다 보면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물건을 사올 때 여러분 현금 10원은 당연히 줬다는 거야. 현금 10원을 줬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이 10원 지출한 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야 네가 세법이 말하는 거야. 야 회사야 혹은 개인아 회사야 뭐 개인아 네가 10원 줬지만 뭐 조세 정책적인 목적에서 혹은 네가 뭘 잘못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세 법인세 죄송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 매입세액에서 빼주는 단계에 안 빼줄 거야 그거는. 이런 게 있어. 그게 바로 매입세액 불공제죠. 내가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갔다니까. 10원이 냈어요. 물건을 사오면서. 그런데 뭐다? 위에서 공부할 거야. 조세 정책상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기본적인 틀 구조상 혹은 네가 뭘 잘못했잖아 임마. 네가 네 의무를 다 안 했잖아.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에서 빼줄 거야. 매입세 공제라는 기본적인 혜택이지만 그걸 안 해줄 거야라고 하는 게 매입세 불공제예요. 지금 우리가 위로 갈게요. 우리가 위에서 4번 요 제일 위에 요거 있죠. 요거는 자 그런 거 아니야. 조세 정책상도 아니고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인 거 우리가 아까 밑에 봤던 기본적인 흐름 있죠. 물건 100원 주고 사올 때 10원 냈어요. 부가가치세 선급금이라는 자산. 그리고 그걸 2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서 20원을 받아뒀어요. 현금으로. 그럼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는 부채. 그러고 나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예수금 20원 부채 없어지고 10원 부가가치세 현금금 자산 없어지면서 나머지 10원 대변의 현금 10원이라고 하면서 나라에 납부하는 거라고. 그건 기본적인 루틴이에요. 그거였어. 근데 여기 뭐라고? 밑에 파란색 박스는 그거하고 비교해서요. 비교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 불공제액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그걸 어떻게 볼까라는 걸 하는 거야. 방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야 아까 세법이 조세 정책상 혹은 이놈아 네가 뭘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안 해줄 거야 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까지 우리는 많이 보게 돼. 그죠? 부가가치세를 처리하면서 보게 되잖아. 이거는 뭐 토지 관련이니까 불공제다 뭐 이런 거 하셨을 거야. 그 하시게 돼요. 뭐 일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불공제 처리되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법인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거를 보자고. 그게 오른쪽에 있는 여기 정리 내용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왼편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이 회사가 혹은 뭐 개인은 아니고 지금 여기는 법인이니까 법인세법이니까 이 법인이 물건을 사오면서 돈을 줘서 그만큼 이미 부담했지만 돈을 줬지만 10원 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그만큼은 공제 못 받는 애들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왼쪽에서 정리할 거야. 이거는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처리된 거 있죠? 그렇게 처리된 것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불공제 받은 애들을 법인세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비용, 즉 송금으로 인정이 될지 안 될지를 여기서 지금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 된다 임마 이러실 것 같은데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된다고 가정하고.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매입세 불공제는 크게 이렇게 나뉘어지죠. 요 빨간 여기 묶음이 있고 하늘색 묶음이 있는데 빨간색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앞글자 땄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따죠, 여러분. 사, 세, 등. 요 빨간색은 법인이 잘못한 거야. 법인이 잘못한 거예요. 뭔가 의무를 안 한 거고. 밑에 여러분 요거는 파란색으로 많이 하는데 토, 비, 대, 면
보통 토비 대면까지 하고 뭐 간주 임대료도 같이 넣읍시다. 토비 대면 간. 보통 토비 대면까지는 외우고 있고 간도 추가로 합시다. 토비 대면 간 하면 요거는 뭐다? 잘못한 게 없어요, 회사가. 회사가 뭔가 잘못한 게 없어요.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조세 그 세법 체계상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자, 봅시다. 사세 등 쭉 머릿속에 외울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빨갛게 사세 등 잘못한 놈. 토비 대면간 파란색 잘못한 건 없지만 아무튼 불공제 됐네. 요렇게 따로 외우셔야 돼요. 위에 사는 사업하고 무관한 거를 사온 거예요. 매입세.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어때? 요거 사업하고 관련돼 있는 거를 사왔을 때만 인정해줘. 근데 사업하고 무관한 거를 사왔대. 그때 들어간 돈은 나중에 공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놈아 사업하고 무관한 걸 왜 샀어 이거야. 잘못했지? 잘못했죠 이놈이. 그리고 뭐 세금 계산서 관련한 걸 뭔가 잘못했어. TI 있죠 TI 텍스 인보이스 세금 계산서 혹은 세금 계산서 합계표. 그죠? 세금 계산서 혹은 그거 합계되어 있는 합계표에 관련한 잘못을 회사가 했다. 이 정도 느낌만 갖고 있으면 돼. 뭐다? 세금 계산서를 아예 안 받았거나 미수취했거나 우리 필수 기재 사항 있죠. TI에 세금 계산서에 거기 있는 부실 기재한 거야. 거기 필수 기재 사항 같은 게 부실하게 기재됐대. 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놈 잘못한 거야. 거래를 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정확하게 받고 필수 기재 사항들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지 인정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왜 잘못했냐 이놈아 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런 거는 공제 안 해줄 거야 라고 세법이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거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등등등 사업자 등록이 일어나고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고 매입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거에 대한 추가 규정이 있죠. 뭐 며칠 전까지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인정해 준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거 아니고 그렇게 뭔가 특례 규정으로 구제받을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전제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상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뭔가 원래 지켜야 될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이 법인이 지키지 않은 거지. 그게 잘못이 있는 거야, 사세 등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법인세법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파란색 안 할 거야. 빨간색으로. 똑같아. 사세 등의 경우는 세의 경우다.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해. 법인세법 상도 잘못했지 않냐 이거야. 니들이 아니고 니 법인 너가 잘못했지 않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에서 불공제 받는 제재도 있고 법인세법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할 거야.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하면 어떻게 돼요? 전액 평생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죠? 잘못했지 않냐라는 거예요. 됐지? 요렇게 하시고 사세 등에 대해서 하시고 이제 토비 되면 하나씩 볼게요. 잘못한 게 없구나 요런 느낌을 보셔야 돼요. 파란색은 자 토지 관련 매입세 토지 관련 여러분 우리 토지 관련이 면세인데 그게 무슨 이 법인이 토지를 산 게 잘못이라서 안 해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죠?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적인 근간 기본적인 틀상 토지는 안 하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으로는 공제를 안 해줘. 잘못했다 잘못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구조상 토지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아.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법인세법 오른쪽은 법인세법의 입장입니다. 아 그래 네가 법인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이 플러스 아이고 빨간색으로 할 거 파란색으로 할 거예요. 송금불산이 플러스 유보로 할 거야. 이건 즉 뭐예요? 미래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죠? 됐습니다. 여러분 B는 비영업용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매입세액인데 여러분 원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는 거는 사실 이제 표현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는 표현으로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같은 거를 나타내는데 그냥 표현만 바뀐 거라서 그대로 그냥 저는 비영업용이라고 쓰겠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법적 표현은 그냥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법상 표현이 바뀌기 전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이렇게 돼 있어. 그게 같은 걸 표현하는데 그냥 문구만 바뀐 거거든요. 같은 거야. 영업에 쓰지 않고 비영업용으로 쓰는 이런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매입세 불공제하겠다 이거거든요. 자, 이것도 읽어볼게요.
차량 원가에 가산합니다. 즉 이건 무슨 소리예요? 송금불 자 이게 잘 들으세요. 차량 원가에 가산한다는 말이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미래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거야. 아까 제가 말했죠. 그 취득 원가, 차량 원가, 취득 원가에 더해진다는 말은 어때? 무조건 미래의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말이라고 이게. 됐죠? 여러분 요 뒤에 조금 어려운 말 할게요. 지금 이거 자체도 어려운데 또 무슨 소리냐 이럴 수 있지만 이 오른쪽은 다 법인세법 이야기죠. 여러분 감가상각비에 보면은 지금 이 차량 원가에 가산했으니까 여러분 미래 비용이 뭐를 통해서 감가상각 되겠어요? 뭐를 통해서 비용화 되겠어요? 미래 1년 1년 지나가면서 감가상각비로서 비용화 되겠죠. 그죠? 차량 원가에 가산됐다는 말은 미래의 비용으로 차분히 이제 비용으로 인정될 건데 그거는 뭐다?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된다는 말이잖아. 그게 이게.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어려운 건데 감가상각비 파트에 보다 보면 여러분 제가 즉시상각의제라는 거를 이따가 알려드릴 겁니다. 즉시상각의제는 뭐냐 하면 읽어볼게요. 자, 감가상각자산 차량이죠 대표적으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혹은 자본적 지출을 비용 계상한 경우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은 동일한 금액만큼을 어떻게 보느냐? 이 바로 비용 계상한 경우에 세법은 자산 원가로 일단 계상한 다음에 즉시 전액을 감가상각한 걸로 의지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이 어렵지만 즉시 상각한 걸로 의지하겠다라고 즉시 상각 의지예요. 뭐라고? 일단 취득 원가를 올린 다음에 즉시 그 전액을 감가상각한 걸로 보겠다, 의지하겠다, 간주하겠다. 이게 즉시상각 의제예요. 핵심은 여러분, 회사는 여러분 이 금액을 전액을 한 번에 대변의 현금, 차변의 비용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근데 어떻게? 세법은 그걸 어떻게 한다고? 일단 야야야 왜 그렇게 했냐? 야 자본적 지출이나 취득 원가가 될 금액은 그렇게 한 번에 비용 처리하면 안 되잖아 이놈아. 감가상각으로 없애야지 이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어떻게 하면 한다고? 일단 그 자산의 취득 원가로 만든 걸로 봐. 현금 예를 들면 100원, 대변 현금 100원, 왼쪽에 차량 자본적 지출이니까 차량 100원. 그 다음에 바로 즉시 감가상각비 100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원 이렇게 바로 감가상각 해버린 걸로 본다고 전액을.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 금액이 비용 처리됐다는 거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취득 원가에 일단 가산됐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할 때 금액이 달라져요. 취득 원가가 달라졌으니까 세법상. 그리고 방금 감가상각비에 추가했죠. 회사는 감가상각비가 아닌 다른 비용 처리했을 거라고. 근데 방금 감가상각 한 걸로 본다고 했지. 의지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어때? 회사의 단기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그만큼을 더해줘야 돼요. 끄지 마세요. 여러분 끄지 마세요. 여러분 감가상각비에서 제가 숫자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 지금 이 파란색 박스에 있는 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 왼편에는 부가가치세법을 다 알고 있고 오른편에는 그거를 어떻게 법인세가 처리하는지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고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더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조금만 따라오시고 그래도 여러분 설명 잘 이해되시죠? 감가상각비 할 때 즉시상각 의지를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조금 더 친절하게 예를 들면서 그걸 보시고 다시 한번 여기 오세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차량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니까 송금불산입 유보라는 처분을 하지 않고 즉시상각 의제로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특정 금액을 현금이 나가고 우리 비용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이게 원래 토지라고 해봐. 이게 비상각 자산이죠. 근데 토지의 취득원가 혹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금액이라면 토지의 취득원가에 더해져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비용 처리했다고 지금. 대변에 현금 100원, 왼쪽에 무슨 예를 들면 세금 100원 이렇게 비용 처리해버렸다는 거야. 그게 자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 경우에 그게 상각 자산이 아니라 비상각 자산 토지라면은 대변에 현금 100원, 차변에 토지 100원이었어야 되니까 비용을 자산으로 바꿔주면 되죠. 송금불산입 유보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감가상각 자산 대상인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했던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운데 어디냐? 가운데죠? 됐다. 자, 감가상각 대상인 자산인 경우에는 이렇게 송금불산입 유보로 하면 안 되고 얘는 어차피 감가상각을 할 거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했던 개념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했다. 현금 100원 차량이 썼는데 그걸 바로 비용 100원 했다. 어떻게 한다고? 현금 100원 나가고 차량 100원으로 취득원가 한 다음에 즉시
바로 감가상각비 100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한 걸로 지금 우리는 보고 접근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즉시상각 의제니까 이거를 자동차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요런 게 있다고 해서 바로 송금불산이 유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즉시상각 의제라고 하고 감가상각에 대해서 계산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할 거예요. 자동차에 대해서 하게 된다면 그때 즉시상각 의제에 동일한 금액만큼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 비용업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매입세액이 있다면은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교재 만들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쓸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론 정리를 해 둬야 나중에 오히려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나중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여기 겁내시지 말라고. 지금 보시고 숫자로 숫자화돼서 우리 시험에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용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시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약간 심화 단계예요. 지금 이 박스 안은 심화입니다. 심화. 그리고 이게 토비 대 접대비예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요거 접대비에서 또 공부할 건데 여러분 내가 접대하려고 물건을 샀대요. 그때 매입세액이라는 거야. 우리 세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불공제예요. 공제해주지 않아. 하지만 그 접대 행위 자체가 뭔가 이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한다? 한도 내에서 송금 인정해. 그냥 우리 동일하게 접대한 금액으로 봐서 한도 안의 금액이면 인정하고 한도 초과된다면은 한도 계산해서 초과된다면 송금물세 기타 사유 유출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 면세사업 관련한 토비 대면 면세사업 관련한 매입세액도 당연히 이 법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거 아니죠? 그냥 세법상 부가가치 세법상 면세사업 관련에 대해서는 불공제한다는 거잖아. 어때? 이 경우에 파악해봐. 그래서 이게 이 면세사업 관련한 게 내가 어떤 자산을 사면서 들어간 매입세액이라면은 당연히 자산 원가예요. 미래 송금이 되는 거지. 비용 처리했다면 송금 불살임하면 되는 거고 유보하면 되는 거고 자산성은 없어. 그러니까 자산성이 있다는 말은 자산성이 있으면 미래 원가, 미래 비용이에요. 올해는 자산이 취득 원가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어때? 자산성은 없어. 그럼 어때? 당연히 그냥 비용이죠. 올해 비용이지. 즉시 송금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것도 간주 임대료도 우리 많이 보게 되는데, 자, 간주 임대료 관련한 매입세액이에요. 자, 간주 임대료 매입세액은 여러분 간주 임대료는 실제로 여러분 임대 수익을 현금으로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그냥 계산상 나오는 거잖아. 요것도 임대료 요 금액만큼을 임대료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세금 내라 이거잖아 이거. 그죠? 뭐 저 월세하고 전세와의 뭐 차이를 뭐 이제 뭐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세가 있는 경우에 그 전세금에 대해서 뭐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런 거잖아. 자, 이때는 여러분 간주 임대료 매입세액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우리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처음에 정할 수 있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누가 이거를 낼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부담하기로 해서 부담했다면은 그 사람의 송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요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지금 말한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여러분들 부가세법이나 법인세법 법령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 다 언급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 자, 간주임대료 매입세액은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부담한 측의 송금으로 한다. 요거 오잖아. 오. 간주임대료 매입세액은 언제나 임차인의 송금으로 인정한다. 이러면 틀린 거고. 그죠? 언제나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자, 지금 우리 측면에서는 이거예요. 초록색 읽어봐. 여러분, 우리는 뭐다? 여러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야, 이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돈을 주잖아. 월세 이렇게 주잖아. 근데 지금 간주임대료가 실제로 주진 않아. 주진 않지만 간주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부담하겠다. 그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 내가 부담할게요. 임차인이 내가 어리니까 할게요. 라고 해서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그때는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는 거예요. 간주임대료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는 불공제되죠. 하지만 그 부담한 법인의 송금으로는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관련한 이론을 쭉 봤는데 지금 시간도 엄청 길어졌네요. 그죠? 근데 처음에 말했듯이 이번 파트가 하나하나 각계격파해야 될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뭐 사택 제공의 이익이라던가 지금 여기 세금과 공과라던가 세금과 공과 중에서도 지금 여기도 되게 시간 많이 썼죠. 부가가치세법상은 매입세액 불공제되지만 요거에 대해서 법인세법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체크해 봤는데 여러분 지금 요 강의 정도 하면은 우리 시험 범위 그리고 조금 제가 말하면서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라고 했던 것도 법령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요. 문장 하나하나로. 그래서 도움이 무조건 되실 거예요. 여기 하시면은 여러분 아마 업무 보시는 데도 되실 거고 제가 한 번만 더 강조드리면은 마지막에 여러분 여기 124페이지 밑에 요거 필기되어 있는 거 있죠? 사실 이것도 엄청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가 낯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보통 세법 교재나 회계 교재를 볼 때는 부가가치세 면세돼 있는 걸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를 가정하고 이론 설명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낀 상태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그 머릿속이 되게 헷갈려. 간섭이 되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가정하고 모든 이론을 다 설명해요. 하지만 여기서 당연히 지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 경우를 끼워서 회계 처리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린 지금. 업무 보실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저게 저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별거 아니지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경험상 봐두시고 자 이론 정리 이렇게 하고 지금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 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더 길어졌네요. 자 여러분 지금 1시간 20분인데 자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 물 마시고 자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 아닙니다. 지금 욕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쉬셨다가 다음 영상에서 이론 정리 공과금에 대해서 계속 할게요. 자 쉬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